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이재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근의 전쟁 양상이 한반도 미래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 방향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의적절하고 기묘한 주제로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해 주신 김재창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이사장님과 뜻을 함께 주신 한국전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8개 연구기관과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 기본 여러분, 오늘 공동 포럼은 다가오는 미래전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국가적, 군사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 플랫폼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래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국가는 예외 없이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김재창 이사장님께서도 본 공동 포럼을 시작하면서 강조하셨듯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마지노선을 구축했지만 장차 전개되는 전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 단기간에 붕괴하였으며 반면 독일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전장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동전력과 공중전력을 결합하여 전격전을 창출하는 등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의 승패는 단순한 전력 규모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얼마나 정확히 읽고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전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전장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AI 기반 전투 체계의 등장이며 둘째는 드론 전력의 폭발적 확산입니다. 셋째는 정밀 타격 미사일과 네트워크 중심전의 결합입니다. 이러한 전장 환경의 변화는 하나로 수렴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다영역 작전인 것입니다. 지상, 해상, 공중은 물론 사이버와 우주 영역까지 통합된 전장에서 속도와 정확성과 연결성이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서 과연 이러한 기술과 개념을 충분히 반영 대비하고 있는가? 기존의 단기 열전과 속전속결 중심의 작전 개념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장기전과 소미전 및 복합 영역 전쟁까지 고려하여 대비하고 있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 오늘 포럼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포럼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 군사력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기술이 결합된 맨머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통찰과 연구 지혜 및 군 경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자리는 단순한 발표와 토론을 넘어 전문가 여러분들이 집단 지성을 통하여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지식의 연합과 융합 절차가 시작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수준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내 총산산액보다 1.4배가 높으며 방위산업 수출은 세계 4위로 급신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주적 역량 기반하에 이제는 자차적인 전략 수립과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준비하고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단순한 학술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방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공동 포럼이 관계 기관들 참여하에 순환식으로 개최되어 지속적인 연구 협력, 정책 재현 생산 및 군과 연구기관과의 지식순환 구조를 구축,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송승종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활발한 토론과 성찰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대한민국 미래안보의 초석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연구기관들이 연합으로 하는 미래전 포럼 통상 두 번째 포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럼을 이곳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실 송승종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전대학의 송승종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의 귀한 발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재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여전히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짚어보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전은 2월 28일 날 1시 15분 현지 시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작전으로 개시가 됐습니다. 미국은 오퍼레이션 에픽 퓨어리로 시작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 해가지고 일어서는 사자 작전으로 시작이 돼서 그야말로 이 스텔스기를 비롯해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 핵심 자산이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전력도 대폭 감소가 되고 뿐만 아니라 방산, 기반, 핵시설 등도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그 전술적 성과의 이면에는 치러야 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 원칙이 1번이 목표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전쟁이 벌어지는 첫날부터 저는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파괴, 해군 괴멸, 핵무장, 연구 차단 등등의 목표를 표방한 반면에 돌연 정권 교체 또 지도부가 참수된 이후에 이러한 지도부의 선출에 미 행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 심지어는 무조건 항복까지 도대체 무엇이 전쟁 목표인지 아직도 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은 삼엄한 그 방공망을 뚫고 F-5 전투기를 띄워서 이 쿠웨이트에 있는 캠프 브레링을 피격을 해서 상당한 그 피해를 발생을 시켰고 이란 F-5 전투기는 약간 의아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산 전투기인데요. 1979년 그 이란 혁명 전에 팔레비 왕정이 친미 정권인데 대거 당시 F-5 시리즈 전투기를 구매를 해서 지금도 약 한 60~70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윈체스터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약간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것은 미군 군사 속어로 탄약이 맹고났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고강도 연속 작전을 벌이다 보니까 사드, 해티, 우리나라도 약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등등해서 현재 작전 비용 180억 달러 외에도 2천억 달러를 지금 현재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초고가 유격 미사일을 대체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전쟁은 현재 호르무즈 이슈에 모두 덮여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그 봉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엄청난 재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봉쇄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봉쇄에 나오니까 상당히 지금 이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랴부랴 코얼리션 오브 윌링니스를 결성을 하고자 하지만 처음에는 이 군사작전에 봉쇄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놀랍게도 영국같이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군사작전 요구에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녹록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진가에 대해서 이란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해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핵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국이냐 하면 이란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호르무즈의 중요성을 전쟁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이것이 이란 입장에서는 최대 에이스 카드가 된 겁니다. 지금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마무리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큰 이슈가 호르무즈하고 핵입니다. 지금 국면은 이란이 호르무즈를 에이스 카드로 삼아서 핵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 지도부가 최초의 삼수 작전으로 상당한 인원이 이제 사망을 하고 이제 그 하메네이까지 사망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 무스타바를 비롯해서 후계자로 지금 나서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실체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야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을 떼려고 했지만 과연 그 혹을 제대로 뗐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처럼 그 전술적으로는 처음엔 눈부신 그런 그 작전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이것이 이제 중동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일으키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정격전에서 말씀을 하셨죠. 정격전 하면 정말 가슴이 설렐 정도로 아주 그 가슴에 와닿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마인슈타인 장군이 기갑 군단을 몰아서 누구도 통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르데르 숲을 통과를 해서 배후로 기동하여 그 마지노선을 1cm도 건드리지도 않고 대승을 거뒀던 전설적인 신화가 블레이스크릭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옳았던 최상의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AI 드론 등에서 더 이상 대부대가 기동할 수 있는 여건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병력이나 물자가 집결하는 것 자체가 목표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경우는 정밀 타격과 고속 기동만으로는 전쟁의 조기 종결이 어렵다. 오히려 대규모 어떤 탄약, 무기체계 등과 같은 방산 인프라가 오히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전술적 성공과 전략적 실패와의 미스매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 눈부신 군사적 성공, 전술적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략적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 미군이 처하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거기는 러시아지만 아프간에서도 그렇고, 이번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군사작전에서 패배한 전투가 잘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작전에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전쟁의 정치적 속성, 클라우스가 얘기한 전쟁은 정치의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강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전쟁은 오로지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어떤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로 연결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구에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지만 전쟁이 끝나는 것은 테이블 아닙니까? 회장 테이블. 정치적인 성과, 다시 말해서 내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전까지는, 굴복시키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작전적인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란 전쟁도 엔드 스테이트가 미국이 원하는 만큼 그런 상태로 끝나기가 좀 쉽지가 않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쟁에서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 중심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거대 플랫폼, 전투기라든가 스텔스라든가 항공과 탱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었죠. 지금은 킬체인과 스택 그러면 약간 저도 아주 생소한 개념이지만 스택 하면 자동차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센서, 그다음에 이제 GPS를 작동시키기 위한 내비게이션, 운전자가 이제 한 세트가 돼서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스택은 말 그대로 센서, 데이터, AI, 커넥티비티, 연결성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해서 전투를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분산형 네트워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단계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관철된 무인화 단계로서 특징은 드론이 이 전쟁의 주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나고르노 카라박 전투 등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지만 드론이 명실공히 전장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human in the loop,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을 인간이 최종적으로 내린다는 얘기죠. 이제 반대말이 이제 human out of loop 해가지고 루프에서 인간이 떨어져 나가면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자유화되는 AI와
말하자면 이제 자율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요. 아직까지는 1단계에서 그런 것이 제한적으로만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단계는 이제 표적 생산의 산업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산업혁명 생각하시면 정말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던 이런 제품들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대량 생산되는 그런 개념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적 생산을 수작업으로다가 생산하던 그 과정으로부터 초기부터 이제 메이븐이나 클로드와 같은 AI 플랫폼이 이 작전 기획 초기 단계부터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을 해서 하루에 10개 정도 생산하던 이제 표적이 하루에 3,000개 이상 대량 생산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실제로 OEF 첫내려만 1,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이거 현대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민납이라고 조그맣게 지금 글자가 있는데요. 원래 민납은 그 이란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원래 거기는 이 이란의 해군 기지였거든요. 근데 해군 기지였는데 상당히 오래전 몇 년 전부터 울타리도 쳐지고 거기에 학교도 생기고 그다음에 운동장도 생기고 해서 당연히 이제 학교 시설로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해군 시설에서 학교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AI가 받아가지고 표적의 우선순위를 가르다 보니까 이건 해군 시설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려야 돼. 해가지고 이제 이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뒤늦게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짚다 보니까 인간이 최종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과오로 보기가 어려운 심지어 전쟁 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3단계에 들어서는 결심 압축 단계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 OEF에서는 표적 식별로부터 승인, 옵션 생성, 무기 활동에 이르는 전 과정이 최소 몇 시간이 걸렸을 텐데 과거에도 우리가 전술토의 같은 거 하다 보면 지휘관 참모 활동할 때 최소한 밤새기도 하고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몇 초 단위로 축소가 됐고 정보 분석에다가 또 전술토의 우리가 방책 선정해놓고 전술토의를 또 난상 토론도 참모들끼리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이제 AI가 해주다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지휘관과 법무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AI가 생성한 최적의 대안을 승인만 하는 진짜 공무도장과 같은 심지어는 그 마두로를 잡을 때 약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마두로를 잡을 때 AI 시스템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클로드를 비롯해서. 그래가지고 이 어떤 그 마두로의 동선, 그 다음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그 병력들의 교대 시간,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한 거, 차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 AI가 15분의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는 완벽하게 마두로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 그런데 거기다 토를 달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놓치게 되면 30시간 후에 그런 기회가 다시 올지 30일 후에가 올지 30년 후에 올지 난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선택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밀었을 때 OX밖에는 할 수 있는 그 방책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O를 쳐가지고 이제 그 마두로가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굉장히 선택지가 제한된다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4단계 되면 이제 자율화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AI가 지금까지는 3단계까지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단일 전투를 넘어 전구 전체 이번에 사실 OEF에서도 가만 보니까 이란 전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동시에 그 레바논 남부에 그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벌이고 그 다음에 이란은 또 이제 보복을 감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카타르라든가 UAE라든가 사우디라든가 공격을 그러니까 이란 전체를 정말 하나의 전구를 놓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바로 그 중심에 그 AI가 뒷받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루카스라고 하는 LUCAS 이것은 이제 저비용 공격 드론인데 실제로 처음으로 이것은 원래는 그 리퍼를 이 터키에서 바이락타르로 이제 그 말하자면 작고 그다음에 저가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이란이 만드는 게 샤헤드 136 아닙니까? 이것을 또 역설위해서 만드는 것이 루카스라고 하는 드론이 처음으로 OEF에서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쭉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뭐 무인화로부터 표적의 대량 생산, 결심 압축, 자율화 방향으로 해서 지금 AI 전쟁이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AI 시대 킬체인입니다.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정말 현대전의 역설이라고 하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정보의 어떤 홍수에 익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 드론부터 해가지고 ISR 자산 뭐 신호 장비 등등 해가지고 그야말로 정보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과거 뭐 전술투 하려고 하면 적정 하나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AI가 개입해서 AI 렌스라고 하는 필터링을 해줌으로써 인간이 정말 아주 핵심적인 방책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데이터 is ammunition에서 오늘날은 데이터가 탄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선형적 지연에서 즉시적 동기화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기존의 킬체인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탐지, 식별, 의사결정, 타격.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단계마다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전 과정이 분초 단위로 단축이 된 장점은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인간이 스스로 판단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오히려 상전 노릇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변화가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기계의 팀워크로 좀 바뀌고 있다. 저기 상징적으로 의사결정 큰 짐을 떠맡고 있는 그 형국이 과거 지휘관이 본인의 직관, 경험, 소신, 그 다음에 이 교리에 대한 이해도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최종적인 결심은 지휘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의 그 부담은 본인이 다 떠안았죠. 그러나 그 역할을 지금 AI가 하시다 보니까 AI는 좀 전에 마두로 사례처럼 불과 몇 초 만에 결정 승인만 해야 되는 그런 역할로 현재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이 어떤 예술적인 주관으로부터 데이터 기반의 과학으로 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자칫하면 보호도장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킬체인의 변화입니다. 킬체인은 지금까지는 선형적으로 진화가 됐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지능형 외부로 해가지고 어떤 공중, 지상, 그 다음에 또 뭐 우주, 해상, 심지어는 사이버까지 포함해서 센서와 플랫폼이처럼 그물망처럼 얽혀서 돌아가는 형태. 이것이 이제 자드 C2가 지향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이것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자율타격 생태계가 돼가지고 센서하고 슈터하고 플랫폼이 스스로 쥐들이 표적을 할당하고 교전을 수행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자율타격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인간은 이제 out of the loop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AI 시대의 다영역 작전입니다. 다영역 작전과 관련해서는 이 앞서 킬체인의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실제로 AI가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눈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킬체인이 이제 압축된 상황을 탐지, 식별, 결심, 타격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단축시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초고속으로 열리는 그런 환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전쟁하면은 마치 이 사람들끼리 바둑을 두듯이, 체스를 두듯이, 장기를 두듯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느 날 알파고가 나타나니까 알파고하고 사람하고 누구죠? 또 유명한 또 기사하고도 또 해가지고 겨우 1승 거두는 것으로다가 만족하고, 지금은 알파고 1하고 알파고 2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컴퓨터들끼리의 초고속 경쟁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영역에서 AI를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AI 포스라는 그런 용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고 해군, 공군, 사이버, 뭐 우주 할 거 없이 AI를 생각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어려운, 이것이 이제 아주 압축적으로 나타난 숫자가 45초입니다. 인간에게 허용된 시간 최소 15초에서 뭐 45초, 길어봐야 이제 45초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킬체인이 압축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속도와 규모의 혁신. 그러면 이 과정에 팔렌티어라든가 오픈 AI라든가 엔트로픽과 같은 AI 그 플랫폼들이 깊숙이 개입을 해서 이 과정에 지금 현재 그 일체화가 통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압축으로 인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불과할 정도. 다만 인력의 효율화는 말할 수 없이 지금 그 개선이 됐습니다. 과거 2,000명의 인력이 필요했던 이런 그 표적 식별 작업이 20명만 있으면 될 정도. 말 그대로 1당 100의 그 비율이 나오는. 다음에 이제 펜타곤의 AI 가속화 전략이 있는데 AI Acceleration Strategy 해가지고 미 국방부에서 3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투, 두 번째는 정보, 나머지는 엔터프라이즈. 여기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전투와 정보를 나머지 뺀 군수, 보급, 정비, 병참 등등을 묶어서 우리가 엔터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특이한 것은 스웜 포스라고 한 것은 이 굉장히 그 특이한 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는 최정예부대, 예를 들어서 뭐 이 미국 최고의 그 특수부대들, 뭐 델타 포스나 이런 부대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그 실리콘밸리의 기술 혁신가들이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군집 드론과 같은 이런 그 기능을 만들어서 실제 무기화하고 테스트하고 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개선하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스웜 포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아스널은 이것은 이제 그 정보 수집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무기화되는 과정에 여러분들 뭐 전력과 관련해서 이 대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개념화로부터 뭐 시제품 만들어서 시험하고 하는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과정이 진짜 불과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정도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냐 하면 우크라이나 병사가 드론을 운영하는데 전파방해를 받아서 째밍이 돼가지고 중간에 막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병사가 바로 이 혁신가들 그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데이터들을 다 받아서 바로 실시간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전파를 해서 그걸 병사들이 받아가지고 역으로 대응하는 이런 과정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픈 아스널의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에이전트 네트워크. 뭐 에이전트 하면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챗 GPT나 뭐 쓰시면 에이전트 기능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필요한 자료도 수집해주고 그거 뭐 메일도 보내주고 개인 비서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 네트워크는 수천 명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원팀으로 굴리는 것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에이전트 네트워크입니다. 저 상태가 되면 우리가 지금 뭐 자료 수집하고 뭐 메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심지어는 무기 체계에 임무를 활동을 해가지고 실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 전쟁 전투 단계가 되겠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바로 에이전트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도 날리고 드론도 날리고 포병도 날리고 얘들이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에, MDO 시대에 필요한 것이 컴퓨팅 인프라. 우리는 여태까지 이 하드웨어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책임과 관련된 문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번째, 인프라 중심의 전쟁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서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지 않습니까? 펜타곤 같으면 이 미 본토에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에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람슈타인 그 공군기지, 그리고 이제 일본의 괌 기지에도 거대한 지금 클라우드 서버를 좀 구축을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지하 벙커형, 방어된 유기해오 형태로 해서 방어받는 그런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전선의 전방에 이제 배치한 그런 데이터 센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바로 아주 맹랑한 엣지 AI 드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엣지 AI 드론은 설령 서버, 중간 서버하고 다 커넥티비티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지가 알아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최첨단 일종의 그 병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엣지 컴퓨터에는 아주 이 작은 고성능 초소형 온 디바이스 칩, 완전히 이 장비에다가 탑재시킨 그 칩이 거기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얘한테는 이미 훈련과 프로그래밍이 다 끝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엣지 AI 드론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냐면, 이 T-72 전차의 특성과 움직임, 성능 이런 것들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관찰되는 비슷한, 예를 들어서 뭐 화물차도 있을 것이고 뭐 트랙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T-72 전차와 70% 이상 특성이 같으면 바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엣지 컴퓨터가 전방에 진짜 최첨단 병사처럼 깔려있어요. 이런 클라우드 기능이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연결성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창끝 전투력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엣지 드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적과 드론의 혁신입니다. 전쟁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여기 말하는 매스와 프리시전의 어떤 융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매스와 프리시전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배타적 개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PGM, Precision Guided Missile하면 정밀 유도 무기지만 이건 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 소량으로밖에는 안 되는. 이처럼 대량과 프리시전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데, 지금 드론과 AI 시대에는 이게 퓨전돼 가지고 원세트로 대량이면서 정밀한 그러한 이 상황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 주권 국가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후티 반군과 같은 이런 비무장 비국가 행위자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가능한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장의 양상을 바꾼 두 가지 혁신.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장거리 타격 드론과 FPV 드론입니다. 장거리 일방향 드론은 아까 말씀드린 리퍼로부터, 그 다음에 바이락타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샤헤드 136으로 이제 이어지는 무려 항속거리가 2000km가 되니까 굳이 그 비싼 크루즈 미스를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드론만으로도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FPV, 잘 아시겠죠? First Person View가 1인칭 드론, 과거를 쓰고 직접 이제 조종을 해서 타격을 하는. 함께 병사가 도망가려고 나무 뒤에 숨고 한 거, 끝까지 쫓아가면서 타격하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얼마든지 SNS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과 방어라고 하는 창과 방패에 아주 드라마틱한 진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방어를 위해서 또 광선 케이블 무슨 실처럼 생긴 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드론 방어를 위해서 또 저렇게 그물을 치고, 고기잡이 그물이 아니라 이 드론 막는 이 그물이 지금 온 길거리를 뒤덮는 그런 아주 희귀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어 비용의 비대칭성입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샤헤드 드론 가격 기껏해봐야 이 3만 달러에서 비싸봐야 5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것을 날아오는 드론을 막으려고 그러면 유격 미스를 날려야 되는데, 유격 미스이 이게 보면 SM2 같은 경우는 400만 불, 그 다음에 이제 팩3 같은 경우는 800만 불, 가성비가 20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자 입장에서는 이런 가성비 면에서는 지속을 할 수가 없죠. 전쟁 지속 역량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를 현재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메롭스라고 쓴 이것이 이제 펜타곤에서 2024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구글 CEO 출신인 에릭 슈미트가 만든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메롭스 같은 게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실 텐데, 지금까지는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수는 제일 첫 번째 타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변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고 제일 표적이 되는데, 그러나 500km 떨어져가지고 신변 안전이 보장되면 얼마든지 신변 안전을 염려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드론과 운용수가 격리된 상태에서 이 원거리 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놀라운 어떤 잠재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여기 보면 테리브리스나 와일드 호넷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이처럼 스타트업들이 놀라운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드론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인데, 마그넷 같으면은, 마그넷이라고 하는 드론은 이제 자율 유도로 이제
이 샤헤드를 겨냥해서 이 유격을 할 수 있도록 탄두가 1km 정도 달려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 샤헤드 드론은 맞으면 그냥 유격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제 못 맞추고 찾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리사이클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드론이 마그넷 드론입니다. 그 다음에 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FPV, First Person View에서 1인칭 시점 드론인데, 이거는 3D 프린팅으로다가 막 뭐 무한대로 찍어낼 정도로 이 단가가 쌉니다. 불과 2,500달러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가성비 면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한반도로 돌아와서 자세한 내용들이 이미 좀 있는가 여러분들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정말 고민되는 부분들, 이러한 틀림없이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한반도에도 유사시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지금 학습 효과 측면에서 정말 우려가 될 정도로 많은 시전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북한의 정밀 대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종신도 짧고 산악이 많다 보니까 탐지도 어렵고, 그런 우리의 지정학적인 그런 제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쌍드론. 저는 아주 저가 유격 드론의 대량 생산을 저는 제일 중요한 사활적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사실 방산 인프라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섬유 금은망처럼 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나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아오는 드론을 1대1로 잡는 것보다는 드론이 나르는 바로 이 타격 원점을 그대로 우리가 현재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버나마나 장소장병, 이동식 발사대 등등 해가지고, 이제 석고 속의 동시 발사 등 해가지고,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세츄레이션, 포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링크에 의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핵이 있지 않습니까? 또 EMP도 충분히 공격도 할 수 있고, 사이버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유사시에 통신의 커넥티비티가 끊어졌을 때의 상황에 대비해서 나름의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대형 클라우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이버시피케이션, 다양화해서 정말 어느 한 노드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클라우드를 계층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맹랑한 엣지 AI 네트워크를 좀 충실하게 좀 갖출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인간 검증자가 범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 자칫하면 이거 전쟁 범죄와 이걸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밀 타격과 관련된 이거 좀 갱도화된, 지금 이란의 갱도 진지를 벙커버스터로 해가지고 어블리트레이션 완전히 완파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멀쩡히 지금 항공실도 그대로 있고 많이 이제 피해를 받았지만, 또 다른 제3의 지금 핵시설도 발견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하화된 또 갱도화되고 또 튀어나와가지고 5분 만에 뽀로록 해가지고 임무 수행하고 다시 숨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AI 시대에 무기 매칭 파이프라인을 동원하면 가능하다. 5분 동안 돌아다니는 시간은 우리가 킬체인을 병렬적으로 운영해서 ISR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벙커버스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그 다음에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서는 또 이제 군집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방안. 다양학 작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군 혼자 국방의 모든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민간, IT, 제조, 그 다음에 정부, 국방체계가 하나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돼서 그렇게 동조화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정말 초연결 사회, 커넥티비티 정도가 하이퍼 커넥티비티 해가지고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정말 치명적인 급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한 영역뿐만 아니라
정말 총력전의 관점에서 모든 시스템들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돼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인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지만 군 고유의 어떤 뭐 폐쇄적인 속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안 같은 거 공개하는 거 좀 꺼려하고 전부 다 이제 파일링 해가지고 그냥 책상에 집어넣고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조금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공동 운명체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제 준비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 카테고라이즈 시킬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속결전 중심 전략 개념, 그것이 불가피하게 변화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를 시작할 때는 뭐 한 1, 2주면 다 끝낼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전쟁을 지휘하는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단기 속결전 개념에 대한 변화. 세 번째는 방공, 비용, 비대칭, 다영역 작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리적으로 또는 전략 개념적으로 어떻게 변화에 적응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분석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AI에 의한 그 심층 분석이 아주 돋보였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4가지 관점에서 오늘 주제 토론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쟁 목표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이걸 조금 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레이트 체스 게임이라는 큰 판을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중동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아파 대 수니파가 있고 이란 대 이스라엘. 그러면 그 이란은 뭐냐면 또 하나 옆에 저항의 축이 붙어가지고 여기에 테러라든가 지원을 하면서 이 미국과 이 경쟁 내지는 러시아, 중국하고 이렇게 연계되는데, 가자에 그 하마스라든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또 시리아 정부군, 이라크에 있는 연계 세력, 그 다음에 그 후티 반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미중의 패권 경쟁이라는 큰 판, 그 위에 2개의 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지금 트럼프가 전쟁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흔히 이야기하는 클라우드 비치가 말하는 프릭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목표는 변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날 컨디션 나빠가지고 42쯤 5km 풀코스를 뛰면 죽겠는데 중간에 쉬어야죠. 그런데 이건 극단적인 비유지만은 미국은 지금 정상적으로 첫 번째 핵시설 타격했고, 그 다음에 참수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목을 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제가 전쟁 목표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용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대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면 저걸 약점 아킬레스건을 잡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이란의 아킬레스건이 뭔가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잡은 게 호르무즈 해협을 잡았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앞으로 적용할 때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선 아까 저 킬체인 말씀 계속 하셨는데, 지금 이제 킬체인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킬웹 시대입니다. 그래서 체인이라는 것은 쇠사슬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한 단락이 끊어지면 그것은 모든 전쟁 수행 능력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웹이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웹이 아니고 거미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뭐까지 해서 다 이것을 다영역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다영역을 교차적으로 연결하려면 거미줄망처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퀼체인이 단순히 진화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퀼체인이 퀼웹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AI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위 대량, 정밀, 그 대량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주눅 들어 있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주눅 안 들고 이제는 깰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김정은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북한의 시간창을 닫아버리면 된다. 그 시대가 이제는 가능해졌다. 그래서 오셨는데 합참에서 전략 개념을 이제는 뭐 공세적 방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탄두라는 것은 미사일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사일을 어떻게 완전하게 무력화시키느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미사일을 대량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 현무5를 단순한 북한의 표적 대비 뭐 얼마 이런 어떤 충분성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보다 현무5를 5배 이상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드론이라는 것이 미사일만큼 중요합니다. 그 드론을 대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예 첨단 무기가 아니라 대량의 소모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면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주눅들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그 가능성이 보였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격전이 붕괴되었다는 주장은 다소 과도한 일반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전격전은 특정 전술이 아니라 적의 약점을 집중 타격하는 원리입니다. 드론과 ISR 환경하에서도 약점은 존재하거든요. 다만 그 형태가 가시적 기동에서 비가시적 기동으로 변화했다 하는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의 역할이 확대된 것은 사실인데 이 드론은 전쟁의 주체가 아닙니다. 수단인데 우리가 지금 박격포를 드론으로 대체하자 이런 소리까지 이 한반도 지형에서 또 지형이 이 기상이 다변화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박격포의 그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적응성 이런 면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 드론을 우리 군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빨리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거대 업체에서는 빨리 표준화를 하기를 원하고 군수업체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자꾸 이 표준화를 늦추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빨리 군 당국에서 이 교통정리를 빨리 해서 무기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은 송 박사님 아까 윈체스터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물론 미사일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MDO 작전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항상 과거의 무기체계는 빨리 소진을 하고 새로운 그런 개념에 맞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왔고 또 적응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송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과연 미국이 전략적으로 성공하고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엔드 스테이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제가 시종일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 바로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태준 박사님은 너무 분명하게 알고 계신데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부분 제가 한 수 제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춘월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주눅을 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말 그대로 지하 경로를 무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전에는 뭐 이걸 갖다가 뭐 짧은 시간에 어떻게 표적을 탐지해서 실시간으로 때리고 뭐 이거 가지고 고민했지만 그러나 AI 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한 그 세상이 됐다.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 준식 박사님이 말씀하신 전투경과 관련한 것은 이거 뭐 전통적 의미에서 저는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보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대규모 기동 포위 뭐 돌파 이런 작전이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참호전입니다. 말 그대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시적인 기동이 아닌 비가시적인 기동을 통해서 약점을 공략하는 그것은 전쟁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뭐 전격전의 어떤 그 효용성과 무관하게 이것은 뭐 우리가 거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 드론을 일반 무기 체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드론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통계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 사상자의 처음에는 60%, 70%가 드론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했다가 지금 90%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포병이 전 사상자를 발생하는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포병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카이네틱 웨폰으로서 충격 효과와 충분히 대량 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은 아무래도 이제 뭐 탄두가 소량이고 또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운영하는데 또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제한 사항이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유생 역량 소멸하는 어떤 인적인 전사상자 비율을 90% 이상을 드론이 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전 군사적인 면에 집중해가지고서는 몇 가지 한 코멘트도 되고 하나는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사용입니다. 용어의 사용. 제가 이제 교육사령관을 했었기 때문에 교리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교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어입니다. 용어는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어가 굉장히 군사적 문제에 대한 토의는 용어를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MDO라고 여기 자꾸 쓰는데 이 MDO는 미 육군의 용어입니다. 우리 군 전체에서는 저건 All Domain Operation인데 ADO입니다. 그리고 합동 JDO가 되는 겁니다. 왜 다형 액션하고 All Domain 작전하고 다르냐면 All Domain 작전은 실제 합동군은 전 All Domain은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육군은 그 All Domain 중에서 몇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형역 그중에 몇 가지를 선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DMO라는 용어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용어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은 All Domain Operation이 되고 지금 저희가 합참이나 연합군에서 다 지금 ADO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AI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AI를 국방에서 굉장히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담론만 있었지 단 한 건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군에 쌓여있는 지식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군이 쌓여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학습을 시키고 추론도 시키고 해가지고서는 AI한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 하는데 이 지식이 하나도 안 쓰입니다. 정말로 아시겠지만 제가 교육생을 하면서 교리 토의를 그렇게 해도 교리가 미군 교리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회사들이 무슨 걸 가지고서는 그 AI 훈련을 시키냐면 미군 교리 가지고 AI 훈련 시킵니다. 미군들은 교리가 정확하게 지식화되어 있으니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리를 대충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대충. 그래가지고 한국화 시킨다고 다 흐트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식이 안 돼버립니다. 가장 단면적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저희가 표적 처리를 하는데 탐지, 타격, 탐지, 결심, 타격, 평가 이렇게 한다고 여기 나왔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적 처리는 결정 먼저 해놓고 합니다. 결정, 탐지, 타격,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결정에 관련된 지식을 쌓아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탐지 타격을 우리가 센서 투 슈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센서 투 슈터라는 건 뭐냐면 거기 어디 의사결정이 있습니까? 센서가 보고 다 하는 거지. 그거는 AI한테 미리 뭐냐면 결정된 사항을 다 교육시켰기 때문에 AI가 가가지고 타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표적 처리는 결정 탐지 타격 평가합니다. 다만 빨리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서는 탐지 타격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쓰냐면 F2T2EA라는 걸 합니다. Find and Fix, 그 Trace and Targeting, Engagement and 그 평가, Evaluation, 이 과정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만 결정을 중간에 놓으니까는 이 전체 체계가 만들어지고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발전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AI를 발전시키려면 지식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기 교수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식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프로세스, 처리해서 나오면 인포메이션이 나옵니다. 인포메이션. 그 인포메이션을 또 몇 개 쌓아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그때 비로소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날리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미군들은 널리지 월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널리지 월. 우리는 그냥 월이라고 하는데 비디오 월이라고 하는데 널리지 월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왜 널리지 월이라고 하냐면 그렇게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고 인포메이션 만들어서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지식을 쌓아놓기 때문에 널리지 월인 겁니다. 이 지식이 많이 쌓여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AI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사고의 틀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으면서 여기 저 학교에 오신 분들인데 우리가 AI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미래 전쟁의 모습을 이제 제가 작전적 사고를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해서 이제 제가 뽑아낸 결론은 이게 철저히 이제 이게 한반도 미래전에 대해서 일단 연동된 위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반드시 개입되게 돼 있다. 이제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 핵과 비대칭 위협이 있다. 이거는 뭐 실체가 명확하잖아요. 이제 근데 과연 뭐 그걸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강압 무기로 쓸 건지는 그거는 뭐 걔네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결심을 마비시키고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서 장차 일어나는 전쟁을 하이퍼 하이브리드 워페어라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에서도 쓰고 있는 개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초복합전의 어떤 양상을 띨 것이다. 송승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총력전의 개념 범주 아래서 군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면 초복합전의 양상을 띄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이제 그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북한의 이제 처음에 이제 초반에 인지전, 사이버, 전자전 이런 걸로 이제 먼저 할 것입니다. 걔네들의 사이버 전력이 이제 세계 3위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최근에 이제 드론 김정은이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공격형 드론 뭐 그리고 뭐 군집 드론도 뭐 아직 그 기술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이제 그럴 것이다. 그리고 미사일 섞어 쏘기를 얘네들이 봤기 때문에 이제 이란이 한 걸 이제 거기다가 장사정국까지 포함하면 700문이 지금 우리 서울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사정 섞어 쏘기를 이제 하고 이제 미사일도 쏘겠죠. 이제 그러한 개전 초기의 어떤 저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면서 한반도의 미래전은 크게 전 영역 동시성으로 전후방, 지상 사이버, 물리적 타격과 심리적 조작이 경계 없이 동시에 쏟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결심 템포의 전쟁이 될 것이다. 많이 말씀하셨지만 AI, 누가 화력을 더 많이 가졌는가 아니라 더 빨리 전장을 인식하고 결심해서 OD, 우다주기를 단축시키는 불과 몇 초 만에 우다주기를 실행하는 이런 전쟁 형태로 해서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적 소멸,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이 아니고 어떤 그 중국의 체계 대항전처럼 국가의 어떤 국가 기관 산업의 기능 마비라든지 뭐 어떤 군수지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진짜 국가의 핵심적인 것을 마비시키는 그 기능적 소멸 전쟁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해보면 핵기업과 인지전이 결합된 결심지연형 전쟁, 장사정포와 미사일, 드론 섞어 쏘기, 그 다음에 이제 특수 8군단, 특수 11군단이죠. 20만 명의 어떤 그러한, 국지도로가 후방교단이 동시에 전쟁 발생하고, 또 이제 한반도로 내려오면 도시와 지하, 민간 인프라가 이제 전쟁에 많이,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복합전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이제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라든지, 뭐 드론, 로봇전, 뭐 이런 것부터 시스템 마비 전쟁이 될 것이다. 이게 초복합전이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란 개념 하에 그럼 한국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세적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수세는 안 돼요. 이제 그리고 관리형 안 됩니다. 일회용 대응, 수세적 사고, 관리형 사고는 안 됩니다. 공세적이 돼야 되고 아까 우리 윤희철 선배님 말씀하시지만 올드맨 오퍼레이션, 전 영역 작전이 가능하도록 동기화되고 신경망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미국처럼 JADC2 지금 제가 합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우리 송 교수님 킬 웹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Effect of First. 저는 Effect Based Operation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Effect First. 효과 우선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마두로나 하메네이 죽인 것처럼 우리가 김정은 얼마나 좀 겁나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겁나고 있는 그 작전을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합참의 그 전장 수행 본부나 이런 데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능력이. 그러나 연합작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관성적으로 이게 한국군은 그런 능력을 못 갖췄어요. 저도 이제 작전부장을 했지만 못 갖췄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하는 측면에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공세적, 그 다음에 전영역 통합, 그 다음에 효과 우선 작전, 이것을 저는 제시하는 바입니다. 저는 아쉬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이 어느 일방이 공격만 하고 어느 일방이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공자 입장에서만 다 거론하고 방자의 입장의 거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의 방어체제가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되고 어떤 전략하에 가야 되는지를 한 번도 논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전쟁의 패러다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미나나 이런 하는 것조차도 이러한 주제나 이런 선정, 연사들에 대한 것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하신 것 중에 일부 분야가 이렇게 발전되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총력전력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 물론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중요하게 된 건 맞습니다만 총력전이라는 것은 이 정부하고 국민이 모두 다 관련된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 이 드론 우리 동원 분야로 보자면 산업동원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전환과 같이 큰 것처럼 이렇게 일하지만은 이 비상대표 분야의 총력진 부분에서 보면은 지역적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마치 우리는 이게 전부 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향했으면 좋겠고, 물론 변화되는 그런 것은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겠지만은,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때 꼭, 이 분야도 같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쟁, 군인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여기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 총력전과 이론을 실제로 써보니까, 군인보다는 정부하고 국민 역할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첫 번째는 국가지도적으로 두 번째는 국민 역할이다. 그 다음에 군사력이었다. 저는 1차 대전, 2차 대전 많은 전쟁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좀 우리는 군사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총력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첨언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DA, 그러니까 우다루프 주기에 AI가 도입이 되면서 전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투명해졌고 또 작전 템포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제 이게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소모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상당 기간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어를 준비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보다도 지금은 센서 투 슈터로 이어지는 이것이 훨씬 더 쉽고 값이 사고 또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모전 위주의 전쟁 양상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소모전이 계속 갈 것이다 라고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프랑스는 마지노 요새를 만들었고 독일은 이제 적격전을 발전시켰는데, 이 전쟁이 늘 적응을 통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소모전이 계속될 수는 있겠지만 또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형태의 전격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유는 소모전만으로는 전쟁을 종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이제 마지막 종결을 하려면 어떤 목표를 탈취하든가 지역을 점령하든가 전체 뭐 평정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동이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난 후에 작년 5월에 미 육군의 미래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워게임을 실시를 했습니다. 미래 싸우는 방법과 관련된 워게임을 했고, 그 워게임 결과를 미 1기병 사단이 이제 어떻게 기동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프로젝트가 페가수스 차지라는 프로젝트인데, 여기는 이제 작전 개념을 바꾸는 것과 또 부대 구조, 전력 구조, 지휘 구조, 훈련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전 개념을 바꾸는 것은 북한 애들이 사용하는 제80 공격 기법을 지금 도입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제일 먼저 적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감시수단, 위성, 드론, 모든 감시자산을 이용해서 적을 탐지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 탐지된 적에 대해서 일제 공격을 가해서 모든 가용수단을 이용해서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건 조성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나머지 잔적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동을 하는 이런 형태의 제8식 그 작전 개념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 1기병 사단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각종 무기 체계 또 편제된 부대에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드론 체계, 그 다음에 전자전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각종 전자 방해 또는 전자 공격 시스템, 이것을 인베디드, 그러니까 편제화시키고 무기 체계에 내장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무인 체계를 이용해서 무인 체계가 선두에서 돌파를 하고 그 후속해서 유인 부대들이 거점을 장악하는 이런 형태의 전술과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AI와 또 이제 드론으로 인해서 전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전쟁을 준비하면 다음 전쟁에 우리는 과거의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지 미래에 대한 전쟁의 대비는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송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어떻게 기동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기동과 화력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미래 한반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동대 총장 직무대리 중인 신용필 대령입니다. 오늘 그 소중한 미래전을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합동대회는 중령하고 소령급에 대한 합동교육하고 합동교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군사문제연구원하고는 매년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또 오늘 발제를 해주신 송정종 교수님과 또 김여수 박사님 등 초빙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 교관 교수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관점이나 시각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발표해 준 내용 잘 들었고 연구의 깊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합동대에서 올해 키워드가 AI 대전환, 국방부와 연계해서 AI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자권 전환 관련해서 합동교육이나 합동교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AI 관련해서 아주 이렇게 좋은 통찰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합동교육 측면에서 보면 앞서 윤인철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환 교수들부터가 AI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교수들의 어떤 역량이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지금 지식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 AI와 관련되는 이런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 초빙 강의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비중을 더 주어가지고 이 AI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군사적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교리 측면에서는 앞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나왔던 뭐 킬체인을 킬웹으로 바꾸고 MDO를 ADO로 바꾸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다 좀 더 발전적으로 가고 있고, 현재 이 AI 어떤 발전 추세에 맞춰가지고 우리 군사 교리 분야도 이렇게 좀 발빠르게 지금 가야 된다는 데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범을 하나 개정하는데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지금 5년 전에 만든 교리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개정 시기라든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앞으로 주도하는 이런 전쟁이 발생한다면은 북한과의 어떤 이 AI 분야의 상대적 전투력에 대해서는 앞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챗GPT에 물어보니까 지금 뭐 질이나 규모, 군사 활용, 데이터나 인프라, 자원은 우리가 우수한데 사이버 분야는 좀 북한의 우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주던데,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우려하듯이 뭐 북한이 러브 전쟁에 이렇게 참전을 하다 보니까 드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뭐 우려도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AI가 그런 주도를 하기 때문에 AI 분야에서 우리가 비대칭 전력으로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어떤 작전 계획이라든지 교리,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어떤 조직 편성이라든지 전력 증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국방부나 합참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8개 기관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국방에 대해서 더 많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더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와서 이런 합동 토론회를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국방부나 합참의 각 기관뿐만 아니고 여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군에 오래 복무하셨던 분들이 지금 각계의 연구기관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국방정책이든 어떤 군사전략이든 또는 무기체계 발전이든 부분을 갖다가 우리의 노력선을 통일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군사문제연구원 원장님과 모든 연구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논의가 많이 됐지만은 1분 내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 국제 정세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예측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방향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의 우리의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왔던 이런 기반 위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정세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의 기조 위에 우리가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의 제도적인 구조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하지만은 그러한 기반 자체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거기에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에 한국의 여러 가지 우수한 제조업 능력, 뭐 무기체계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얹어가지고 그것이 촘촘하게 더 엮어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미 동맹 기반을 더 강화시키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가 더 튼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총력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안보라는 것이 이제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군사 분야만 국한되어 있는 또는 외교 분야만 국한되어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전 분야가 망라되어 있는 심지어는 뭐 트럼프가 비난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문명의 충돌이나 문화적인 어떤 충돌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에는 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우리의 전체적인 노력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대국민 어떤 이런 활동이나 대국민 어떤 이런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제 각자의 분야에 대한 판단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국방이나 전략이나 안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잘 우리가 통합을 하면은 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다가 위해서 튼튼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나 또는 새로운 정책 방향들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28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미래를 대비하는 많은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까지도 반복되는 사고의 크리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미군이 보여준 장면을 분석을 한 이후에 그것을 근과 옥조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의 미래의 모습으로 그리는 모습입니다. 즉, 미군과 유사한 능력을 우리도 만들겠다라는 것을 사고의 상투성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 말이냐라는 것을 저는 항상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군은 원정군입니다.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적에게 싸울 수 있는 전쟁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내선 작전을 하는 한반도 작전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원정군의 전쟁 수행 방법을 모방하는 것이야말로 하체하책으로 빠질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AI를 가진 군대와 갖지 못한 군대의 전쟁을 보면서 AI를 갖는 것이 기회라고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에 사라지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C4I를 가지면 C4I 안 갖는 군대에 비해서 이길 수 있다고 걸프전에서 외쳤지만 지금 모든 군대가 C4I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미래를 지향할 때는 AI를 가지 못한 군대를 무지막지하게 이기는 AI 군대를 흉내내는 것이 미래전의 연구 목표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의 목적은 한마디로 기회의 발견인데 이 기회의 발견의 단서는 대북, 대주변국 기회를 발견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발견하는 한반도전에서의 기본 가정은 한미연합전력입니다. 근데 한미연합전력의
아무 데서나 잘 싸우는 미군과 더불어서 한국군이 거기에 유사 능력을 조금 더 보태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미래 그림이냐. 미군의 능력이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한국군만의 미션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능력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능력을 미군의 유사 능력을 갖는 것이야말로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일이고, 그리고 미군만도 못한 능력으로 우리 군을 귀결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느냐.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날 수 없는 우리만의 미션을 발견했을 때만 한미연합전력이 더 의미 있는 안보를 보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송 박사님이 여러 가지를 해주셨습니다만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군의 시각에서 펼쳐진 모습을 우리가 정리해서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귀납적 논리 비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되지 않느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AI 전쟁 무기나 표적 생산 결심 압축 자율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반도는 70년 동안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 표적 생산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 표적 생산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는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결심하면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에 대해서 전체 능력을 전개할 수 있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 AI 전쟁에서 얘기하는 프로세스는 이미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AI 기반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를 연구한다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AI를 안 가진 군대에 대해서 AI가 이기는 것을 분석하는 그런 의미는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것은 AI를 가진 군대와 AI를 가진 군대와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연구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미래고, 즉 AI가 추세라면 카운터 AI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전쟁, 과거 전쟁하고 다르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 이런 포럼의 목적입니다. 미국이 독립했을 무렵에 그때만 해도 활을 스탠다드 이렇게 개인화기로 하자고 주장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총 그때까지도 앞에 이렇게 수식화를 소총 썼는데 그거 별로 소용없다. 차라리 활이 낫다 이렇게 주장했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포럼을 해서 여러 각양각색의 대화를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더 빨리 했을 거예요. 기관총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온 지금 현재 맥심 기관총도 있고 기관총 지금 요즘 우리 탄기식 이렇게 하는 기관총 다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남북 전쟁할 때 기관총이 그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아직도 그 기관총을 전장에 쓸 수 있는 그런 이런 아이디어가 그렇게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대에 갈 때 훈련 나가면서 무전기 모자라는 걸 부대에서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없는 모양을 이 만차라에 드러냈으면 좀 더 빨리 문제이 발생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AI 시대의 다음번 전쟁, 미래전, 오케이, 이런 것들이 어디 한국에서 불쑥 튀어나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이렇게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김재창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더 발전되고 더 한글에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포럼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각 연구소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